VOA 세계뉴스입니다. 중미국가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28일 실시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와 충돌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30일에도 각각 추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선거당국은 29일 마두로 대통령이 51.2% 득표율로 44.2%를 얻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곤살레스 후보가 70%가량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출구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시위가 대통령궁 인근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는 도로를 점거하고 불을 지르며 경찰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AP통신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극우파가 조장하는 모든 폭력 행위들을 봐왔다면서 보안군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함대 대부분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에 돌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0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해군 부대와 함대들이 북극, 태평양, 발트함대 작전구역과 카스피해 소함대 책임구역에서 계획된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만 명의 병력과 300척의 함정, 50여 대의 항공기, 200여 대의 특수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훈련에 대공미사일, 포, 대잠수함 무기 운용 연습과 300회 넘는 전투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주요 목적은 각급 해군 당국들의 행동 점검과 함정 승조원, 해군 항공부대, 연안부대들의 임무수행 준비 태세 확인에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군 대부분의 함대가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가운데 흑해 함대가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신문은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 함대는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수상무인정 등으로부터 최근 지속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에 현재 폭우가 내린 뒤 자정을 전후에 발생했던 이번 산사태는 현지에서 고용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텐트를 덮쳤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구조요원들이 뿌리째 뽑힌 나무와 건물 잔해들에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랄라주 관리들에 따르면 피해 지역에는 약 350가구가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250명이 구조됐습니다. 케랄라 주지사 대변인은 50명 넘는 시신이 확인됐지만 인근 강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정확한 사망자 집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 기상청은 오늘 하루 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지난 2018년 인도에서 대홍수로 약 4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30일 필리핀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용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이날 마닐라에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은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돕기 위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투자라고 오스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도 미국의 투자가 필리핀에 신뢰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불법적 침략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필리핀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나라들도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싼 충돌 방지에 합의했던 점을 환영하면서 이 같은 외교적 결의는 예외가 아닌 표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남중국해 내 국제법 유지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준비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불참하면서 북한과 중국 양국 관계에 이상 징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준비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불법 조달하며 유엔 안보리의 규탄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애담 샤인먼 핵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29일 북한이 노골적으로 끔찍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Chair, the DPRK carries on with flagrantly egregious behavior. The DPRK continues to conduct provocative ballistic missile tests, including 100 such tests and 13 of intercontinental range since 2022. 샤이먼 특별대표는 이날 제네바에서 영내 사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핵확산 금지 조약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2022년 이후 100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1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사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의 일부를 전술 핵무기 사용 시험으로 규정할 만큼 점점 더 고조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관련 의무를 전면 준수하는 것으로 이어질 세밀하게 조정된 실제적인 대화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인먼 특별대표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북러 관계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Unfortunately, rather than enforc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Russian Federation chooses to enable the weapons capabilities of the DPRK and NPT 샤이먼 violator. 특별대표는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대신 NPT 위반국인 북한이 무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규탄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이유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는 또 다른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북한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영내 및 역외의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its further provocation, including another nuclear test. 그러면서 우리는 NPT 당사국들이 북한에 명확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일련의 발사와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플라토늄 생산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가이유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포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주용철 제네바 주재 참사관은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의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면서 모두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들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쿼드 외무장관 회의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불안정한 발사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확산 연결고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아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쿼드 외무장관들은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 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확산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에 대한 북한 이전 혹은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갱신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쿼드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쿼드 외무장관들은 북한 문제 외에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쿼드의 관여와 리더십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영내 및 글로벌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집단적 재원과 전략적 사고, 협의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We also talked about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priorities where Quad engagement and leadership makes a big difference. Our collective resources. 그러면서 이들 방안은 북한의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과 가자 지구 전쟁 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 질서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세계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同時に今も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は継続をし、東シナ海や南シナ海における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 외무장관들이 모여 전략적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 쿼드는 영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약속을 꾸준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으로 이뤄진 정부 간 안보협의체입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은 쿼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일부 노력 분야에서 향후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 논의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토머스 시퍼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 4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s certainly something that all of us should aspire to. I think the more that we can. 한편 쿼드 회의와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도쿄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2+2 안보 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DC 방문 시 이뤄진 방위 공약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쿼드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항상 국가 간 협력과 지역 이니셔티브가 영내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적개심과 대립을 선동하며 다른 나라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의 이상 징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서울의 김환용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최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는데 중국 대사만 보이지 않았다고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승절인 27일 평양체육관에서 전승세대와의 상봉 모임을 진행하고 저녁엔 평양체육관광장에서 한국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식을, 그리고 밤에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경축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러시아 대사와 레바빙 베트남 대사 등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사들이 대부분 외빈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왕야진 중국 대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왕 대사는 지난달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을 때도 다른 대사들과 달리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며 관련 행사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연이어 관련 주요 행사에 불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측의 이런 행보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데 많은 손실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배신감까지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중국 대사의 전승절 불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영향력에 기초한 일종의 강력한 경고라고 풀이했습니다. 신조약으로 인해서 북러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으로 시진핑 정권이 생각을 할 거예요. 결국 중국의 영향권에 북한이 있고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고요. 북중 간 이상 징후들은 이 밖에도 여러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달 초 중국 당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롄시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자국 동판을 제거한 일, 중국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에도 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발송하지 않은 사례 등도 그런 조짐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됐습니다. 북중은 또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인 이달 11일 당 기관지의 이를 다루는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중국의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도 전승절을 계기로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을 기념하는 우이탑을 방문해 혈맹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6일 우이탑을 찾아
우리 인민의 혁명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며 김 위원장이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의 태도가 냉랭해졌지만 북한이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도모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에 몰빵해가지고 지금 뭔가 군사기술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점에서 그냥 상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북중 관계에 이상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상 신호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는 서방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 자국 이익의 기초에 부분적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탈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은 북중러 삼각, 반미, 반서방 연대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고리로 미한일 협력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지만 북한은 중러 등과 사회주의 진영을 구축해 미국 등 서방과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은 북한의 과도한 도발이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일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박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좀 이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은데요. 북한이 그것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한국을 좀 유인하고 이러는 것도 지금 한중 관계에서 보여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 대사가 전승절에 불참하기까지 한 것은 북중 관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느낌을 준다면서도 파국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중국은 대선을 앞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보다는 적절한 관리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과 물밑에서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중 간의 소원한 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이익 관계 때문에 언제라도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용석 박사는 북러 간 협력 범위도 유동적이고 미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7차 핵실험 같은 과도한 도발에 섣불리 나서지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내년 5월 개업을 지시하는 등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사업들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이 제도화하면 공동 전투 능력이 향상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적국과 경쟁국들의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9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가 3국의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3국의 지도부가 바뀌어도 지금까지의 중요한 진전을 되돌릴 가능성을 적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문서는 미한일 3국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more explicitly linking the three countries. The most notable part is the continued affirmation of the 그러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한다는 점을 계속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영역 연합훈련 실시를 반복해서 확인했다며 이전의 조율과 상호 운용성 협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동북아의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문서도 그러한 노력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삼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이날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이 지금까지 달성한 협력을 제도화해서 좀 더 내구성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이번 문서 채택의 시점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2주년과 맞물리도록 한 것은 미국에서 11월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3국 관계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군사훈련과 고위급 대화 정례화, 군사정보 공유 등은 3국의 전투 능력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definitions of deterrence, having credible combat capability is at the heart of it. So I think this process and this 크로닌 석좌는 억지력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 즉 정책 결정, 정보 공유, 훈련, 교류, 이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문서가 중국, 러시아에도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In China's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Russian-Chinese military activities in Asia-Pacific, all of those are essentially being signaled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 행동들이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민주주의 3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한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한일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모두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하던 시기가 끝났고 이제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동북아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서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겨냥한 미한일 3국 동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this statement is a first step beyond just informal working together toward eventually. 베넷 연구원은 비공식적인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을 가능성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국 간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알트전략센터 부대표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작전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적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문서는 연속성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며 연습 장교와 지휘관은 이동하고 바뀌지만 그들이 참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provides a framework and provides for continuity as action officers, commanders, leaders rotate. 이어 이미 시작된 협력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3국 간 협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쟁국들과 적국들의 3국의 결합된 국방 역량이 엄청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3국 간 국방 협력은 힘과 결의를 보여주고 북한의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000년대 초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특수부대 제1대대 사령관을 지낸
맥스웰 부대표는 새롭게 창설되는 주일 미군 통합군 사령부가 행정사령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에 병력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일본을 연합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작전을 직접 짜는 역할도 맡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28일 도쿄에서 일본과 외교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휘하에 통합군 사령부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주일 미군 통합군 사령부 창설이 미한일 안보에도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from a trilateral perspective, Japan's movement from a pacifist constitution to one that is a 미한일 3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평화주의 헌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군사국가로 변화해 자국과 타국의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한일 3국의 안보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크로닌 석좌도 주일 미군 통합군 사령부 창설이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더 긴밀하게 연계돼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력이나 사이버 전력, 병참력 등 연합 전력을 발휘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도 포로 국가 주간을 맞아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야말로 포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를 2024년 포로 국가 주간으로 선포하고 오늘날에도 독재와 자유 사이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통치자들이 기본 인권, 법치, 민주적인 방식의 통치를 경시하며 지배하는 것을 본다며 벨라루스와 쿠바, 북한, 이란, 니카라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지난 1959년부터 매년 7월 셋째 주를 포로 국가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산당 등 억압적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의회 결의안을 승인하며 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의 아들인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은 그야말로 포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의 자유도 일단 없고요. 그 어떤 발언이 정권에 저촉이 되면은 그 발언을 한 사람들의 가족과 함께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허락 없이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동을 할 수가 없고 국외에는 당연히 이제 가지 못하는 거고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노예 국가이자 감옥 국가라는 정의가 국제적인 정의나 규범으로 볼 때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도 북한 주민 대다수가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회 전체가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닌 그런 정권이 원하는 그런 시키는 일을 반드시 보수도 없이 거의 무보수나 다름없이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 갇힌 그런 짐승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이제 밖에 나오는 순간 그걸 깨닫는데 정말로 얼마 안 걸리죠. 익명을 요청한 이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 학교에 등록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등의 모든 절차가 본인의 의사보다는 국가의 이익에 맞게 설정돼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도구처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선포문에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한 우리가 이 불법적인 침략을 방치할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부가 2025 회계연도까지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 최대 $118억 지원하는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상기하며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 민주주의 회복력 및 인권 존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인종, 민족 등이 제도적 차별에 의해 잠재력을 억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남녀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념의 기초에 설립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며 국내외에서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자유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 동맹은 불확실한 미국 대선 정국 속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강화,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정은이 조만간 중국 방문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27일 VOA 워싱턴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후보직 사퇴에 이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미국 정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일들이 미한 동맹의 안정성과 견고함에 영향을 미칠까요? I don't think so. If anything, there is tremendous bipartisan agreement that if anything,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과의 동맹, 일반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데 초당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저는 상원과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자는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당분간은 혼란스러워 보이겠죠. 우리는 매 4년마다 때로는 4년 안에도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의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방향으로 계속되고 보편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미한일 3국 협력도 이어질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곧 결정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란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지도자의 대외 정책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경험 많은 참모들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초당적 인식을 고려하면 정책이 과연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뉠까요? I think it more depends on what North Korea does. Now the view out ther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3.5 그건 북한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렵게 군 건 북한입니다. 코로나 백신 무상 공급을 거절하고 점점 더 고립의 길로 간 건 북한이에요. 러시아와 중국, 그 밖에 몇 나라와의 접촉을 제외하고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고 신성모독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북한이 대화를 요청한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대국들은 종종 북한에 대한 더 큰 양보를 고려하며 이에 응했고요. 북한은 대화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미한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특히 확장 억지력 강화와 구체화, 미한일 3자 협력 구축 측면에서 말이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동맹과 다자 간 협력에 대한 인식차를 고려할 때 미한이 이룬 이런 성과들이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한 간 합의와 이행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현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Well, I fully endorse what my colleague said. I think he's spot on. Look, 옆에 앉은 제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지지하는데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미국 외교정책과 국방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의견이 일치하니까요. 우리가 인도태평양, 특히 김정은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가 늘 해오던 긴장구조, 수용, 다시 고조 후에 후퇴라는 기행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집중해야 해요. 김정은은 틀림없이 도전해올 겁니다. 그는 항상 상황에 잘 대처해온 것 같아요. 미한 양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한 동맹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한국과의 정말 좋은 대화, 강화된 훈련,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전례 없는 일들, 핵 논의 등을 통해서요.
그건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더 강화되고 더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맹 관계를 재검토할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말이죠. 그는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역할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대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집중되겠죠. 하지만 인도태평양 전투를 위해서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누가 그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목표일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한국이 국방비로 GDP의 2.7%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Absolutely. That's not to mean that President Trump will not look at that.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은 동맹에서 자기 목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인 필리핀이나 특히 인도네시아 등과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면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미국의 한국과의 군사적 관여가 더 심화하고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막 함께하기 시작한 핵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및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현 미 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점은 뭘까요? 미국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준비이긴 하지만 이번엔 두 진영 간 극명한 정책 차이로 인해 더 어려운 도전 과제인데요. 한국이 이 난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Well, arguably, the situation was even murkier back in 2017 when there was political turmoil.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2017년엔 상황이 분명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했죠. 그리고 한국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치러진 임시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수선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두 진영 모두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 현 정부와 잠재적 미래 정부 모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밀워키 전당대회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냈고 김정은이 자신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소위 브로맨스에 관한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 관계가 실제로 외교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I actually agree that you can't have a diplomatic outcome in which two nations trust 사실 one another. 협상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개인적 신뢰가 없으면 두 나라가 상호 신뢰하는 외교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아무도 마주 앉아서 조약이나 다른 합의에 서명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말이죠. 또 상대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에 그의 강한 개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김정은과 같은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그의 강한 개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논의에서 미국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훌륭한 방식으로 그 여정을 헤쳐나갈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Well, sure, but it did lead to 18 months of no provocations. Created expectations. 물론 그렇긴 하지만 18개월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기대를 낳았죠. 물론 충족되진 않았지만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김정은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아주 잘못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모든 대북 제재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2016년 이후의 제재만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건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북한을 특정한 미국 제재 법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2016년 초 북한의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후에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매우 불안정한 합의를 거부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마 매우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젊고 응석바지로 자란 버릇없는 독재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공개적 굴욕이었을 겁니다. 워싱턴과 서울에는 대비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점화할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현재의 대북 정책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얘긴데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와 매우 달라진 데다 차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예상치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비교는 지나치게 단순한 게 아닐까요? I do think it's overly simplistic. You know, I hear a lot about this bromance. It wasn't a bromance. It was a successful effort. 지나치게 단순하네요. 이 브로맨스에 대해 많이 듣지만 이건 브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다루기 힘들고 어린애같이 구는 북한 독재자를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성공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의 주민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영내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아주 잘못된 합의를 거부하기 전까진 김정은의 속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김정은은 오직 핵 역량을 강화하고 미사일 시험 제한을 계속 위반해 왔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해서요. 이 나쁜 행동과 국제법 위반, 영내 위협은 계속돼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교류를 위한 우호적인 접근을 시도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건 브로맨스가 아니라 관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좋은 관계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소위 러브레터 교환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That's his character. That's the way he describes many of his correspondents. 그게 그의 성격이에요. 그게 그가 그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는 극단적으로 말하고 도발적이며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그건 분명 러브레터가 아니었어요. 그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자 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혼란스러운 대선 국면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이번 주 서울에서 고위급 전략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는 화상 형식으로는 2년 7개월 만이고 대면으로는 7년 1개월 만인데요. 지난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최근 한중 소통과 관계가 복원되는 걸 감안할 때 이런 진전이 인도태평양 동맹을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Well, China has been quite consistent in addressing North Korea's growing intransigence provocations. 중국은 북한의 점점 더 비타협적인 태도와 도발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 상당히 일관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진정하자, 북한과 대화하자,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전쟁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북한을 비호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있던 도발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묵인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세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이후 아주 오래전 같지만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다음 해인 2018년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은 여러 역사적, 실질적인 이유로 북한을 비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요구해온 건설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China can play a role, but China does what it wants to, which is again to continue to shield, to defend North Korea.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을 비호하기 위해 계속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중국과 멀어지고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좀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올해 6월 중순 푸틴의 두 번째 방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다음 주나 몇 주 안에 베이징에 나타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을 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아마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만족하며 평양에 앉아 있을 것이고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구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역할을 하며 김정은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김정은이 코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롱전 차관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관여, 도발, 수용, 도발 후 평화 책략이라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 공세가 올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김정은이 미 대선 기간 동안 계속 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26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26도, 최고 32도. 안주 최저 25도, 최고 31도. 남포 최저 25도,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대부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4도, 최고 27도. 수풍 최저 24도, 최고 29도. 강계 최저 23도에서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해주는 하루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25도에서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용현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개성과 사리원, 신계는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개성은 최저 25도에서 최고 31도, 사리원 최저 25도에서 최고 32도, 신계 최저 24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은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4도에서 최고 35도. 장진은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9도에서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해산은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1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산 최저 25도, 최고 35도. 평강은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23도, 최고 28도. 선봉 최저 23도, 최고 27도. 삼지연은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30일 밝혔습니다. 헤오르히 티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왕 부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결과를 직접 보도록 하고 왕 부장과 다양한 양자와 영내 및 국제 사안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티키 대변인은 중국 정부도 이 같은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초청은 앞서 중국을 방문한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이 24일 왕 부장과 러시아와의 전쟁 등 국내외 현안들을 논의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직전 러시아와의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등이 레바논 내 자국민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에라나 비터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업무 담당 2등 서기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레바논 내 미국인들에게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행동 계획을 세우고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도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자국민 대피를 권고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튀르키예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베이루트행 항공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양국 접경 골란고원 지역에는 지난 27일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로켓 공격으로 이 지역 마즈달 샴스 마을 축구장에서 경기 중이던 어린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이날 마즈달 샴스 마을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면서 대응이 있을 것이고 이는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국지적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미국이 30일 필리핀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용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이날 마닐라에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장관급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은 필리핀군 현대화를 돕기 위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투자라고 오스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도 미국의 투자가 필리핀에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불법적 침략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필리핀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나라들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싼 충돌 방지에 합의했던 점을 환영하면서 이 같은 외교적 결의가 예외가 아닌 표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남중국해 내 국제법 유지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미국가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28일 실시됐던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와 충돌이 확산하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30일에도 각각 추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선거당국은 29일 마두로 대통령이 51.2%의 득표로 44.2%를 얻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곤살레스 후보가 70%가량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출구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시위가 대통령궁 인근으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시위대 일부는 도로를 점거하고 불을 지르며 경찰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극우파가 조장하는 모든 폭력 행위들을 봐왔다면서 보안군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함대 대부분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에 돌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해군 부대와 함대들이 북극, 태평양, 발트 함대 작전구역과 카스피해 소함대 책임구역에서 계획된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만 명의 병력과 300척의 함정, 50여 대의 항공기, 200여 대의 특수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훈련에 대공미사일, 포, 대잠수함 무기 운용 연습과 300회 넘는 전투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주요 목적은 각급 해군 당국들의 행동 점검과 함정 승조원, 해군 항공부대, 연안부대들의 임무수행 준비 태세 확인에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군 대부분의 함대가 이번 훈련에 동원된 가운데 흑해 함대가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